안녕하십니까, 장혜경입니다. 같은 뉴스를 다르게 들려드리는 와장창 TV의 뉴스 큐레이션,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큐레이터 조영찬 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이 한일 경제 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4일이었죠. 네, 2019년 올해 7월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핵심 세 가지 소재, 그 뭐 고순도, 불화수소 등등 네, 세 가지 소재의 그 한국 수출을 막은 이후에 한일 관계가 정말 하루하루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제재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지금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라는 부분은 아무도 사실 지금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더군다나 일본이 지금 전략적 우방을 뜻하는 거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네. 7월 24일까지 일본 내 의견 수렴을 거쳐서 강요회의에서 이제 한국을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최종 결정할 건데요. 네. 아마 공식 발표 날부터 21일 안에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러면은 8월부터 한국이 일본의 백색 국가 지위를 잃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일본과 직접 대화도 하고 또 WTO를 통해서 이제 세계적인 여론전도 펼치고 있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입도 나름대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어떤 것도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본이 이 태도가 아직까지 완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하고 뭐 삼성이나 SK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체도 지금 한일 경제 전쟁이 장기전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비메모리 분야라든가 디스플레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뭐 에칭가스 등 3종을 일본이 맨 먼저 틀어막은 것은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핀셋 제재인데요. 일본 없이는 한국 첨단 산업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치밀함과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에 앞서서 뭐 4차례에 걸쳐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죠? 뭐 요코하마 시립대 교수라고 하는데요. 국정호 씨에 따르면은 지난해 10월 그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했을 때가 첫 번째라고 합니다. 당시 일본의 첫 반응은 일본 기업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 뭐 미쓰비시 등 그 전범 기업이죠. 그런 쪽에 어떤 재산 압류라든가 국리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사실 지금 조치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거였고 그리고 올해 1월입니다. 그 한일 청구권 협정상 그 외교 분쟁 절차가 있는데요. 외교 협의회 개최를 요청했었던 겁니다. 그게 두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일본이 요청한 거예요. 한국 정부는 안 응했죠. 거부했고. 그리고 5월과 6월에 이제 그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는데 한국이 또 거부를 했었죠. 여전히. 또 거부했고. 그리고 사실은 뭐 G20 그 도쿄에서 열렸던 회담까지 갔었는데 뭐 하여튼 그 회담을 앞둔 시점까지도 뚜렷한 양적이 어떤 입장의 양보가 없었죠, 서로가.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그러나 또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기 전에 일본과 대화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한 날이 5월 1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G20 정상회담 때 두 차례 정도라고 기억했었는데 서로가 입장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호하죠. 양쪽 다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안 됐는데 이제 뭐 마지막 기회라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막 10월 22일에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 열린다고요. 또 즉위한 날하고 또 즉위식이 다른 것 같아요. 아마 195개 정상 2,500명 정도를 초청한다는데 뭐 잔칫날에 서로가 이제 얼굴을 붉힐 일은 없겠죠. 그때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때도 사실은 뭐 기회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아베 총리가 한국 때리기를 하는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요? 아베 총리가 예전부터 지한파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지한파요. 그리고 이제
한국을 예, 지지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었죠. 잘 안다는. 알지자. 예,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북한 때리기로 이제 성장했죠. 정치 기반도 마련했고요. 그 북한하고 일본하고의 정상회담이 2002년도 2002년도에 있었는데 뭐 사실은 그 전까지는 아베라는 존재감이 일본 내에서 별로 없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당시 그 회담 때 고이즈미 총리 때인데요. 네.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 때 아마 관방부 부장관으로 갔던 것 같아요. 아베가 네. 차관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상급인데 그 평양 방문 수행단에 포함됐었습니다. 근데 공동성명 초안조차도 못 볼 정도로 그 당시에는 존재감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회담의 주인공으로 이제 급부상을 하고 뭐 정치적으로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그런? 일본인 그 납치 문제가 북한하고의 오랜 그 어떤 그 쟁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13명을 납치했는데 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생존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시 아베는 김정일 위원장이 사죄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은 공동 성명 선언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그 고이즈미 총리한테 간을 한 거죠. 그러면 김정일이 그때 위원장 했습니까? 북한이 당시 좀 사정이 다급했어요. 경제 지원이. 그래서 고이즈미 총리의 요구에 선선히 응해서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회담 소식이 보도되면서 일본에서 굉장히 어떤 북한에 대한 나쁜 여론이 달아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아베에 대한 존재도 그렇죠. 아베가 단숨에 이제 스타 정치인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북한하고 일본 그 정상회담이. 근데 뭐 사실 또 아베의 그 외가나 친가나 집안이 굉장히 화려하던데요. 그렇죠. 사실 그 친가 외가의 후광에 비하면은 사실 그 북한 그 2002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신진 정치인으로 어떤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었죠. 그 키시노부스케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전범이었는데요. 뭐 장관급이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 전쟁 이후에 종전 이후에 사면을 받아서 총리가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베 신토라라고 또 뭐 일본의 유명한 외상이 있습니다. 외무상이. 그 외상이 아버지고요. 키시노부케 전 총리가 외조부라고 합니다. 뭐 어떤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데서 친가 외가의 후광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래도 뭐 하여튼 그 전까지만 해도 유약한 그 정치인 3세 정도의 이미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납치 문제에서 이제 굉장히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부터 과단성 있는 정치인으로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뭐 2006년에 자민당 가사장으로까지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납치 문제 이후에도 북한이 그 아베의 정치적 자양분이 됐다.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던데. 2006년이죠. 그 도쿄에서 열린 북핵 육자회담 중단 이후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했어요. 아베가. 그래서 보수 강경파의 대표로 자리매김하면서 2006년 9월에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북한이 아베를 총리로 만든 일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1차 내각 시절의 아베는 지금처럼 그렇게 극우적 색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당시까지만 해도 아마 정치 기반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95년도죠. 일제 식민지 지배하고 침략 전쟁을 반성한 그 모라야마 다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군 위안부 존재 및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1993년 고노 다마. 지금 고노 외상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도. 근데 또 지금 아들 고노하고 아버지 고노하고 또 다른 입장이죠. 근데 1차 내각이 1년 만에 사실은 좀 그 실각을 합니다. 끝나서. 그리고 2013년이 됐어요. 겨우 다시 이제 2차 내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2차 내각으로 돌아오면서부터는
두 번째 총리가 되면서부터는 완전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무라야마 다마와 고노 다마를 자학사관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거구의 본성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고 뭐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북풍으로 여러 차례 어떤 정치적 위기도 극복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총리 3년인까지 달성하고 네. 지금 4년까지 노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자민당 내에서 그거는 아마 3년인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뭐 이것도 뭐그 자민당 내 당규가 모르겠는데요. 그거 바꾸면 뭐 또 4년까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네, 그 자학사관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국의 역사를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 비하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인데 아무튼 아베는 그렇게 한반도의 위기를 운운하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성장해 왔는데 정작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셔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거기다가 또 북미 관계가 또 호전되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의 위협이 자기가 주장했던 만큼 그렇죠. 이제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북한이 아니라 이제 한국 때리기로 이 양반이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사실은 그 내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실 그렇죠.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해서 항상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위기를 돌파해왔던 정치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풍이 불가능해지자 이제 반항 감정을 더 자극적으로 하고 나선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자 피해자 배상 판결을 하고 난 뒤에 원래 좀 한일 관계가 계속 안 좋았었죠. 그래서 뭐 초계기 저공 비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갈등을 유발했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계속 한국 때리기로 해가지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자기 어떤 정치적 위기를 벗어났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초강세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는 것도 참여연 선거를 의식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그 참여연 선거에서 전쟁 가능 국가로서의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 확보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내석이 모자라죠. 모자라죠. 근데 이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이 아베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아베 외할아버지죠. 그 태평양 전쟁의 전범이었던 기시노부스케의 수건이었다면서요, 이것이? 전쟁 가능 국가로 개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실 외손자한테 물려준 유업이죠, 이게. 유업이니까 지금. 좀 좋은 건 물려주지, 왜 이럴까. 그래서 지금 일본 기업들과 언론에서도 뭐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를 끌어들이는 데서 비판이 많습니다. 뭐 심지어 지금 일본 그 중수도시들 같은 도토리현 같은 경우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발길을 끌으면서 벌써 경제적인 타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 조치가 일본에도 사실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은 그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그 평안법 개정이란 아베의 목표가 결코 아베가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때리기도 쉽게 멈추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욱이 아베 집권 후에 일본 사회도 굉장히 집단적으로 우경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폄하하는 어떤 내용들이 TV 방송에서 공공연히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쉽사리 회복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부정적인 전망이 우시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3일이었죠. 우리 영토 독도에서 3개국 4개국 35대의 비행기 공군기죠. 공군기가 막 아주 서로 대치하면서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러시아하고 중국 폭격기와 조기경보기가 5대. 러시아, 중국. 우리 전투기가 20대. 일본 전투기가 한 10대. 이렇게 해서 35대가 출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와 공중 조기경보기 경보 통제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이죠. 카디즈에 진입했습니다. 그 중에 러시아 A50 조기경보 통제기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2차례 7분간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공군도 F-15K와 KF-16 등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러시아 쪽 군용기에
그 경고 사격까지 했습니다. 네, 네. 대충 대부분 보면은 영공을 침범하면은 경고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진로를 방해하는 차단 기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플레어락 한 성광탄을 투하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공군도 아마 1차, 2차 영공 침범 때 각각 네. 15발, 10발 플레어를 투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고 사격도 실시해서 한 두 차례에 360여 발을 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가 우리 20대, 네. 일본 10대, 35대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실제적으로 이제 또 경고 사격이지만 하여튼 예. 네, 발사를 하고 예. 좀 그냥 무슨 게임에서만 봤듯한 이러한 상황이 우리 영토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 순간인데 이 경고 사격이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는 처음이라는 예, 그렇다고 하네요. 네. 사실 지금 우리 전투기 두 종류가 출동했습니다만은 그 독도 상공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공중급여를 받지 않으면은 뭐 30분, 10분 이 정도 짧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이런 그 대응까지 했으니까 네. 굉장히 긴박했다고 보여죠. 네. 예, 우리 공군도 하여튼 뭐 최대한의 대응 조치로 경고 사격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우리 카디즈를 침범한 것이 예. 상당히 이례적인데 예.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실수로 넘어온 것 같지는 않고 말이죠. 저도 뭐 계획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예, 카디즈 침공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 근데 여러 영공을 직접 두 차례나 넘어와서 7분간 머물렀다는 것은 사실 예정이 있는데요. 네. 아마 러시아하고 중국이 연합 초계 비행 훈련을 실시하면서 네. 아마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 중국 포위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견제할 목적으로 의도적인 그 침범 비행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러시아도 뭐 우리 정부가 항의하자 오히려 한국 공군이 공중 난동을 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쁜 XX. 세계 안정과 협력 강화를 위해서 예정된 훈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네. 의도를 드러내고 있네요. 그래요. 조금 전에 중국과 예. 러시아가 이렇게 예. 카디즈를 무단 진입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렇죠.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 갈등이 심할 때 사드 배치 문제로 2017년 1월과 12월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중국 군용기 8차례나 카디즈에 진입 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도 자기들 그 중국 식별 방공 식별 구역이 있습니다. 네. 그 침범하는 그 외국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침공한 거는 그건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중국 군용기가 지난 2월 23일이죠. 수용되는 군용기 한 대가 울릉도 독국 사이를 관통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명백한 영공 침입이죠. 그리고 러시아 군용기는 2017년 8월과 2018년 7월 그리고 지난 6월에도 카디즈에 들어와서 한국 정부가 항의한 바 있습니다. 예. 결국은 미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죠?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미일 동맹 강화 등으로 인해서 군사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 관계로 가는 겁니까? 예, 사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그 우크라이나 병합 이후에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중국 국해 문제로 지금 미국이 계속 지금 중국과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러시아하고 중국이 손을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16년께부터 지금 두 나라가 군사적 협력 관계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합니다. 네. 더군다나 최근에 한일 관계가 이게 틈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한번 이게 뭐랄까 틈새 시장을 한번 노크를 해본 것 같아요. 네. 한미일 동맹 네. 관계가 얼마나 견고한지 한번 슬쩍 이렇게 건드려보고 또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서 한미일 군사 협력의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느냐. 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뭐 사실 또 이게 뒤늦게 사실 일본 출동은 늦게 했어요. 늦게 해놓고 뒤늦게 이제 우리나라와 러시아 정부의 독도가 저기 땅이라는 거죠. 왜 우리 영토에 들어와서 이란 얘기를 했느냐? 왜 경고사격을 하고
함부로 침해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독도에 와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영토에 왔느냐. 지금 이 와중에 독도 영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지금 네. 어떻게 보면은 말린 순위가 더 미운 그런 꼴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위협받는 틈을 이용해서 예. 자기 이해관계를 챙기는 일본 정말 야비하기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 경북 뉴스 순서인데요. 예, 오늘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가 예. 결석을 해서 제가 오늘 대신 지역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름 휴가를 가신 모양입니다. 예. 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지금 그 TK 대구 문재인 정부의 그 TK 국비 예산 홀대 논란을 둘러싸고 우리 지역 정치권이 아주 시끄럽다는 자유한국당하고 얘기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서로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16일 그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네. TK 패싱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그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에 참석해서 네. 축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구 경북을 홀대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자 아마 민주당 대구시당이 바로 다음날 반박声明을 내고 무슨 소리냐? 대구 과거 대구시 경북도가 국비 확보에 대한 보조자들을 통해서 각각 676억 원, 4,685억 원 정액됐다고 밝힌 바 있다. 황 대표는 가짜 뉴스로 대구 경민을 현혹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민주당 그 대구 지역 국회의원이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부겸 홍일학 의원이 뭐 SNS 통해서 황 대표에게 비판의 화살을 쏘았는데요. 홍일학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당 지도부는 대구만 오면 이상하게 실생한 사람이 돼가지고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막말하고 거짓말로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고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럼 또 한국당에서 또 가만히 있나요? 그렇죠. 한국당도 이제 황 대표는 정부 반영의 기준으로 TK 예산 홀대를 지적했는데 민주당은 2017년도에 편성된 2018년 예산 얘기는 쏙 빼놨다. 서로 그때 이제 예산이 대구시 예산이 줄었다는 거죠. 네. 국회 정예가는 대구시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노력해 이루어진 것이지 실제 대구시 신청액 대비 그 정부 반영안이 2조 원대로 떨어졌다. 네. 홀대로는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 타켓이 다른 거네요, 그죠? 네. 그런데 뭐 한국당의 재반박에 또 민주당도 또 두 번째 또 성명 또 냈습니다. 네. 황 대표가 문정부 들어서 대구만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무슨 소리냐? 박근혜 정부 때도 대구시 신청하는 3조 5,661억 원인데 정부는 이보다도 5,107억 원 줄어든 3조 554억 원에 그쳤다. 당시는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였다. 이런 식으로 또 가짜 뉴스로 지역민을 우롱하지 말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아니 근데 신청안에 대비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데 절대 액수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50배 국보예요. 그러면 실제로 대구시 예산이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제가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줄어든 적이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거는 전년 대비 줄었다는 전년 얘기죠. 이렇게 뭐 반영액이 문제가 아니고 반영 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두 당 의원 다 할 말이 없습니다. 뭐 황 대표가 TK 패싱을 촉발을 했지만은 실제 수치를 확인해 보면은 두 당의 지역 의원들이 대구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그 성적표만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구 출신 대통령이 나와도 대구가 예산이 줄고 또 뭐 여권의 대권 주자이신 국회의원을 세워놓으셔도 또 줄고 뭐 이래저래 제가 보기엔 이래저래 대구 패싱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쪽은 표를 주니까 패싱해버린 거고 한쪽 표 안 주니까 패싱해버린 거고. 참. 거의 대구만 바보가 된 거죠.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교전을 벌이고 난리를 치니까 대구시에서 최근에 2년 동안에 그 국비 예산 신청 그리고 반영 자료를 공개를 했다는데요. 사실 뭐 대구시 입장에서는 뭐
여든 야든 아니고 네. 예산 처리되면은 돈만 많이 갖다 줘.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네. 부탁해야 될 입장이니까 네. 양측에 모두 힘이 필요하죠. 뭐. 그러니까 그렇죠. 뭐 좀 자제해달라. 예, 그렇죠. 네. 싸울 때가 아니다. 네. 아이고 참, 네 싸우지 마시고 뭐 싸워서 또 돈 더 갖다 주시면 다행입니다만 싸우다 결국은 뭐 다 놓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포항에서도 지진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경전 예산안 처리가 무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포항 지역에서도 여야 정치권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고 그러던데요. 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죠. 포항북구. 네.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마 6월 임시국회가 무산되면서 사실 중요한 처리가 못 됐죠. 그래서 안 됐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정경두 국방부 장관 회의만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막기 위해서 여당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무시하고 본회의를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지금 그 추경이 통과 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서 포항 예산은 16건 1,131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전체 추경안 6조 7천억이죠. 중에 1.7%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진 피해 주민한테 시급한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350억 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서 또 더 증액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힘을 보태지는 못할 망정 그 선거용이라는 시비로 포항 시민들을 현혹하지 말라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를 무산시켜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 지진 이재민 대책들을 모셨다는 얘기죠. 못하고 있으니까 한국당 너희들 뭐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김정재 의원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이제 사업비도 증액시키고 그다음 그 원천적인 원인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국방장관 해임 때문에 하니까 원죄는 민주당이다. 이제 이러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 얘기를 듣고 민주당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허대만 남울릉 위원장이 한국당이 국방부 장관 회의만에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면서 끝내 추경 처리를 거부했다. 정부 발목 잡기를 하느라고 민생들을 걷어차놓고 무슨 소리냐. 그래서 박명기재, 김정재 두 의원이 과연 포항의 지역구를 국회의원이 맞는지 뭐 이렇게 또 hir난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뭐라 그래요? 박창호 정의당 도당위원장은 포항 지진 지원을 위한 1,131억 원의 정부 추경 예산이 지진 복구와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 이마저도 당리당략으로 걷어찼다. 이래서 민주당 편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여든 야든 정쟁보다도 근데 지역 예산을 위해서는 여야를 따지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뭐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긴 하지만은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헌법기관이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지역을 위해서 일할 때는 거짓말하지 말고 좀 제대로 성의를 다해서 일해야 되겠죠. 요즘 모두가 다 지쳐있고 힘듭니다. 좀 사이다 같은 시원한 소식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